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벌써 에어컨을 가동할 만큼 때이른 더위가 찾아들고 있는데요. 여름철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절전을 위해 관심 가져볼 만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있는데요.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전기 사용을 지난 2년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이월분 요금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요, 3% 이상 절감한 경우 30% 한도 내에서 1kW 시당 30원에서 100원을 차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감한 지난해 전기 사용량이 231GWh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요, 95만 가구에 한 달 전력 사용량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아끼니까 그 양이 엄청나죠. 그래서 현재 5월 기준 90만 가구에 달하는 가입 세대 수를 100만 세대까지 늘리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입 세대가 100만 가구로 늘어나면요, 경기도 안성에 주택용 연간 전력 사용량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는데요. 고물가인데, 이런 짠테크 다들 관심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7월 14일까지 가입 세대 중에 200명을 추첨해서 각종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적극 동참해서 더 많이 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소나트, 그걸 또 보셨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종실님. 네, 오늘 아주 친한 후배가 와서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요,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주요 상권들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미국에서 221년 만에, 무려 221년입니다. 최대 규모의 이 곤충이 때로 나타날 것이란 예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용한 각종 요리가 주목받고 있고요. 뉴욕의 한 셰프는 이 곤충을 활용한 김치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저는 지금 문제를 내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 곤충은 울음소리 때문에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름철이 되면 어딜 가나 이 곤충의 울음소리 듣게 되죠.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네, 울음소리를 힙합 버전으로 들어보실까요? 맴. 죄송해요. 제가 못 살리겠어요.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너무 쉽죠, 문제? 네. 근데 저 지금 잠깐만요. 뇌가 지금 정지했어요. 이 곤충을 활용한 김치라니요. 네, 여러분,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미정님이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네요.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정님, 이럴 때 항상 그 만화에서 보던 그 장면 있잖아요. 뭔가 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죠. 안타깝지만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미정님. 네, 감사해요, 이 긍정. 미정님, 다음 버스 잘 타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뉴스를 준비하셨는데 예전부터 이거 정말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산층과 관련된 눈길을 끄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주요 언론사들은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줄이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월 수입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76%가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는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중산층 위기론이 제기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이 줄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고소득층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기사에서요. 이게 예. 중산층이 줄어든 게 아니고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고소득층의 불만 때문에 중산층 위기론이 제기된다. 네, 새로운 지적인 것 같은데요. 먼저 중산층의 정의부터 짚어봐야겠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네. 중산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산의 소유 정도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중간에 놓인 계급, 중소상공업자, 소지주, 봉급생활자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 내지 200%인 가구로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은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부터 150% 미만까지인 사람들을 중위소득 계층 이렇게 부르고요. 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기사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규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에는 49.8%였고요. 해마다 50%를 약간 넘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엔 52.8%를 기록했고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최근 들어서 증가폭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우리나라 중산층은 큰 변동은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데 언론들은 왜 중산층이 붕괴한다고 보도를 했을까요? 주간 한국이라는 시사 잡지인데요. 2023년 10월 20일자 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전합니다. 1980년대에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70%에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4명꼴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이 벌수록 그만큼 경제적 열망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언론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네.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은 예, 이 사람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의 사회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신의 계층을 상중하로 나눠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상, 중하 이렇게 대답한 비율을 따져봤는데요. 네.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2013년 51.4%를 저점으로 2021년 55.9%까지 증가를 했고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2009년 이래 57%, 58% 이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냥 이걸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에 얼마 벌면 중산층에 속하는 건가요? 복잡하죠. 네. 예, 통계청 소득 분배 지표에 따르면 2021년 가구 중위소득은 3,209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3,209만 원을 벌면 딱 그 한중간에 있는 거죠. 월로 환산하면 26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일렬로 줄을 네.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월 소득 133만 원부터 401만 원까지가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부터 534만 원까지가 중산층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근데 가구 원수가 서로 다른 가구 간의 후생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 소득을 가구 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이 실생활에 참고하시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인 가구시라면 235만 원부터 706만 원까지가 중산층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세후죠? 아니, 네, 세후 맞습니다. 예. 그 월 235만 원 버는 가구와 월 706만 원 버는 가구가 중산층으로 지금 함께 분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하죠? 예, 월 소득 235만 원인 가구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NH투자증권이 발간하는 중산층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산층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자신을 하위층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 참여자들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86만 원은 돼야지 중산층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이 금액은 가구 소득 상위 24%에 해당되고요. 네. 4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624만 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응답자들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소비 수준에 대해서는 네. 월 427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상위 9.4% 수준의 소비 규모인데요. 설문에 참여한 중산층의 소비 월 24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소비뿐만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의 소비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짚었는데요. 소비 수준은 곧 생활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상위 10%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잡히는 중산층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중산층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네네. KDI 보고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는데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개념은 중간적 생활 수준을 누리는 계층이 아니라 극소수의 상층부를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는 상위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결론은 좀 와닿네요. 네. 예. 그 월 수입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76%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12%는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KDI가 3,400명을 대상으로 계층 인식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자신의 계층을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에 그쳤습니다. 중이 70.4%, 하는 26.6%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사회 상위층을 약 20% 정도로 잡는데요. 그 중에 3%만이 자신을 상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자신을 중층, 즉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월 소득이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1.3%에 그쳤고요. 76.4%는 자신을 중산층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12.2%는 하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조사를 살펴봐도 객관적 지위로는 상층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네. 연구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 상위 10% 이상 계층에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스스로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2 내지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면서 중산층 위기를 말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예. 시간이 오늘 좀 부족한데 그 자신의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이미 이 상층에 진입을 했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이 크게 고려돼야 할 부류인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미 계층 상승을 이뤘지만 추가적인 상승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상층에 해당해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인 발언권이나 문화 권력 이런 것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중산층 정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미 저 위에 있는데 너무 더 위만 보고 달려가는 건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계층이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이웃도 돌아보고 소외 계층도 좀 살펴주고 하는 게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골목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뭐 무슨 길 많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뜨던 곳들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상권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 이런 핫플레이스 상권의 변화와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근데 진짜 길이 엄청 많아요. 예. 뭐 예. 망리단길, 가로수길, 경리단길, 뭐 저희 동네는 뭐 용리단길,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혹시 이거랑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무슨 길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리단길, 로수길. 어떻게 보면 맞네요. 예. 감성골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요즘 리단길 만들기 붐이 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리단길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 34개 정도 되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용리단을 포함해서 네. 원조인 경리단, 망리단, 속리단, 공리단, 중리단, 서울만 해도 6개가 있고요. 네네. 경기도 수원의 행리단, 고양시의 밤리단, 부천 영리단, 댕리단, 장리단 해서 전국적으로 지난주 저 부산에 갔더니 부산도 해운대 해리단, 광안리의 광리단 이런 리단길 재밌네요. 만들기가 지자체마다 리단길을 만들어야만 소위 말해서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몰려온다.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세금 들여서 요즘 길을 치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대표적인 길들 중에 이 원초적으로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로수길이나 망리단길, 일명 하여튼 엄청 유명한 길들. 예. 이런 길들은 애초에 어떻게 뜨게 된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맞습니다. 예전에 경리단길 갔는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그 너머가 이태원이잖아요. 이태원 상권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태원 상권이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태원은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태원이 20대 중심이었다면 이제 30대 이상 분들이 좀 조용하면서 고즈넉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실은 1969년부터 이 국군 중앙경리단 건물이 있고 지금은 이게 국군 재정관리단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저쪽 그 하얏트 호텔 언덕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사실은 도로명은 회남으로 보거든요. 회남으로. 이렇게 도로명입니다. 네네. 근데 도로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전혀요. 오히려 그 오래 사용한 육군 중앙경리단이야 경리단이야 하면서 그 길이 감성골목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특히 3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몰렸고 여성들이 오니까 또 이런 남성들은 당연히 왔었고 거기에 예쁜 카페가 생기고 정말 특별한 음식점이 생기면서 거기가 요즘 뜨는 골목이
골목이야 이렇게 알려지면서 맞아요. 경리단이 시작됐고요. 네. 사실 로스길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붕괴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그때 압구정 상권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요. 압구정 상권의 대체제로 신사동에 소위 말해서 가로수길이 생겼고요. 가로수길도 길이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 몰려드니까 야 가로수가 아니라 세로수도 만들자 해서 가로세로길 이러면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샤를 붙여서 샤로수길 샤로수길. 이런 게 생기기도 거기 했던 나는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로스길보다 리단길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골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즘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하는 2030 이런 세대들이 어려서 눈 뜨면서부터 본 게 아파트 속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파트에서 소위 말해서 나고 자란 요즘 신세대 소비자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뭐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저 부암동 뒷골목을 갔다 오더니 아빠 거기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인데 거기 되게 예쁜 카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거기 골짜기를 왜 가니 이러면 그게 오히려 신세대들에게는 그런 골목길이 소위 말해서 요즘 뭐 뉴트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새로운 구매 코드가 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반듯한 성냥갑 같은 상가만 보다가 이렇게 굽이진 이런 골목길 자체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그게 감성 코드로 읽혀지고 거기다가 예쁜 카페 들어서고 또 이런 지자체 시장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찍을 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거기다 카페 같은 것을 머무르고 이러기에는 딱 맞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 세대 차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몰려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또 똑같은 연쇄 반응. 예. 와, 그렇게 되는구나. 그 요즘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는 사실상 이런 골목 상권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의 반대는 이 아파트 상권인데요. 요즘 뭐 BTS 같은 이런 우리 뭐 아미 팬들이 와서 네. 아파트 상권 구경할 리는 없잖아요. 외국의 전혀 이런 없죠. 팬들이 예. 뭐 이를테면 외국의 이런 아미 팬들 보면 뭐 이런 홍대 같은 경우도 상수동 뒷골목, 연남동 뒷골목, 뭐 이런 망원동 뒷골목 이런 곳이 야 BTS의 고향이야 이게 한국적인 거야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 길 자체가 오히려 우리나라 신세대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도 한국 관광을 오면 예전에는 당연히 남대문 가고 인사동 갔지만 이제는 전국의 이런 리단길 같은 좀 이런 감성 골목에 찾아가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이런 컨텐츠로 인식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BTS 친구들도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예. 그럼 요즘 새롭게 뜨는 길도 있겠네요. 좀 핫해지는 길들도. 맞습니다. 요즘 뭐 이제 오래된 골목,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런 골목들을 새롭게 이름을 붙여서 뭐 이를테면 우리 여기 중구의 을지로 같은 경우도 요즘 힙하다에 힙을 붙여서 힙지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아까 리단길은 아니더라도 뭐 그 옛날 우리 종로상가 가면 한옥거리가 익선동 골목 하면서 상당히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쪽 공구거리가 탈바꿈한 물레동 그리고 요즘 뭐 서울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힙하다는 동네는 야 90년대만 하더라도 공장지대였는데 요즘 완전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경리단길 가고 이런 분들이 요즘 이 동네에 몰린다. 정답. 대표적인 곳이 성수동이죠. 아니군요. 뭐 서울 전체 지도에서 딱 가운데이기도 하고요. 요즘 뭐 성수동 그 옆에 서울숲 뭐 좋죠. 건대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가 요즘 뭐 가장 핫플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수동 인정합니다.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있는데.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야, 그 서울숲을 이제 산책을 하러 갔어요. 갑자기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천 명이. 약간 어렵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수동 뜨고 있고요.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새롭게 뜨는 곳들이 많은데 근데 그동안 잘 나갔던
청재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이런 길들은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사실 예. 참 아이러니한 게 너무 웃기네요. 예, 이 경리단길의 가장 원조길인 서울 우리 이 용산 경리단길은 요즘 아마 사경을 좀 해먹고 있다. 랄 정도로 상당히 요즘도 전혀 경리단길 자체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리단길이 아마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고 엄청났죠. 거기가 그 언덕배기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마어마하게 인산인해를 핫했어요. 이뤘었고요. 예. 뭐 뒷골목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이런 외식인의 이름을 딴 이런 청년거리도 생겨나기도 했었고 이러는데 요즘 경리단길이 요즘 보면 전혀 살아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솟는 임대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코로나 전부터.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 영향도 있는 거죠. 바로 이어진. 그래서 경리단길 같은 게 상당히 힘들고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로수길 원조인데 최근 지금 신문 보도를 보면 전체 가로수길의 40%가 공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0%면 이게 가게 10개 중에서 4개가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길 자체도 온갖 대기업자분들이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너무 치솟았고요. 거기 아마 건물주들은 쾌재를 부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이런 투자 수익성을 내지 못했고 결국은 손들고 나간 분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가로수길 자체도 요즘 상당히 좀 많이 곤두박질을 친 상황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임대료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그러면 장사로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 내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이런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리단길 같은 경우가 1층에 10평짜리가 월세가 700이었거든요. 이게 한창 잘 나갈 때요? 예, 조그마 1층 10평이 700이면 10평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근데요. 예, 예. 10평이 700이었으면 그 전에는 예. 얼마였어요? 원래는 보통 150, 200이 맞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예, 몇 예. 배가 뛴 거예요? 잘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700이면 전세가로 한 사람은 전세 7억인데요. 그 월세 700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김밥을 하던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월세 대비 10배 매출은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10평에서 한 7천 매출은 올려줘야 돼요. 아무리 못하라도 5천 이상은 팔아야 되는데 되나요? 10평 가게에서 5천만 원을 올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사실은 많지 않죠. 이게 월세가 올라가면 유일하게 수지타산이 그나마 맞는 업종을 꼭 꼽아달라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맞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네. 월세가 올라가는 대비 전세가 대비 0.9% 이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률로 계산하는 이 중개업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소매업종이나 외식업소에서는 야 아무리 상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가게인데 월세 500 이상이다. 이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올리는 게 건물주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가 같이 합의하에서 올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자기들 수수료를 더 많이 버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안타까워요. 예, 근데 예. 이제 특히나 거기서 오래 자리 잡고 장사하셨던 터줏대감들은 예, 예. 굉장히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뭐 네. 이런 우리 서울의 약간 리단길 로스길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적인 뭐 전국 350개 대학가 상권의 1등했던 홍대 상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홍대 상권의 가장 메인 골목인 주차장길 같은 경우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터잡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네. 20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임대료가 거기도 엄청 치솟으면서 소위 말해서 홍대 상권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외곽의 네. 상수동이나 뭐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이 선수들이 밖으로 빠지면서 상권의 확장 효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메인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너무나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 브랜드들이 들어
들어와도 버티지 못하고 문 닫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딱 겹치면서 홍대 상권도 상당히 좀 어려워졌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전국의 리단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이런 상권 현상을 좀 감안하면서 저는 특히 임대료 뭐 이렇게 힙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거 무조건 월세 올려야 된다. 좀 저는 건물주님들한테도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건물주가 해피하려면 창업자가 있어야 해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그래야 내가 돈을 예, 벌고 맞습니다. 기분 좋아지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월세 올리고 한다고 해서 결국은 창업자가 수익 타산 맞추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이건 건물주 입장에서도 월세 수익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건물주들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월세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상가 부동산이나 상권 쪽에서 이 임대료, 뭐 땅값, 분양가 이런 부분과 연동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속적으로 동네가 계속 오랫동안 잘 돼야 사실 좋은 건데 예. 이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뜨니까 예. 한창 확 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확 땡길 때 그 오래된 터줏대감 또 이렇게 건물주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요. 뜬다고 하면 외부의 대형 자본이 소위 말해서 투기꾼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꼭지에 비싸게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죠. 비싸게 사니까 당연히 뭐 분양가가 높아지면 임대가가 높아지듯이 어떤 꼭지에서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가 비싸야 된다. 저희 어떤 매입가에 비해서는 월세 비싸게 받는 거 아니다. 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요. 완전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잖아요. 사실 네, 어디 길이든 다 맞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사람들도 그러면 위에서 이제 꼭지에서 샀는데 그렇게 떨어지면은 굉장히 손해 보지 않을까요? 손해 볼 수밖에 없고요. 아. 물론 상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 업자나 그런 투기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소비자가 발을 돌리면 상권의 그치죠. 상세력 떨어지고 당연히 그 일대 상권도 사실은 이 땅값이나 건물주 월세가 올라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상권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일단은 소비자들이 와줘야 되고 소비자들이 와야만 창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수익을 올려야만 안정적인 임대료를 내고 건물주도 회피하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 한쪽에서 갑자기 월세를 올려버리거나 그것도 뭐 상상 이상으로 월세 700 내면서 어떻게 수익 타산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국의 리단길, 노숙길 같은 요즘 뭐 감성 골목 많이 생기지만 야 저기 또 임대료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게 늘 걱정입니다. 보시면서 예. 저는 얼마 전에 그 해방촌을 갔다 왔는데요. 예, 밥을 예. 먹으러. 근데 그 왜 해방촌에서 바로 맞은편 예. 길만 진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경리단 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야, 이 횡단보도 하나 차인데 예. 저긴 사람이 없네. 맞습니다.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해방촌 같은 경우는 또 용산공원하고 맞닿아 있어서 참 이런 그 언덕배기 이런 야. 해방촌 같은 경우가 경리단길이 뜨면서 오히려 가장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횡단보도 하나 차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진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공실이 막 생겼어요. 예. 그러면 상권이 쇠퇴하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료 당연히 내려가겠죠? 맞습니다. 네,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전국 지자체 단위별로 상권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요즘 뭐 사실은 전국 지자체 뭐 정부뿐만 아니라 상권을 살립시다 이런 뭐 캠페인을 할 정도로 골목 상권 살리기에 상당히 좀 힘을 쏟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 죽기 전에 좀 자양분도 주시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합해서 이런 예전에는 생활상권 활성화해서 집에서 직접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의 슬세권 이렇게 얘기했듯이
슬리퍼 신고 가서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집 앞 상권 살립시다. 이게 생활 상권이었고요. 네. 최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해서 로컬 브랜드, 그러니까 지역의 브랜드를 띄웁시다 해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교육시켜서 그 동네가 좀 소위 말해서 힙해질 수 있도록 로컬 브랜드 활성화 사업 이런 거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내수 회복 골목 살리기 하면서 178억 원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시 내 25개 구별로 뭐 모든 뭐 최근에 보면 골목 상권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공항대로 뭐 이런 뭐 등촌동 봉제산길 먹자골목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원래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원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골목 상권 살리기 많이 했었고요. 대표적인 이름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120억 정도 투입해서 네. 전국 지자체나 상인의 주도로 좀 특색 있는 골목 살리기 그리고 그 상권 자체 핵심 역량을 좀 만들어서 외부의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로 정비나 기반, 주차장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거리 살리기, 골목 살리기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 세금을 쏟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골목 상권들을 활성화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골목 상권에 대해서 어떤 얘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골목 상권 살리기가 저는 좀 단방책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즉 근본 처방책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왜 상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가. 이건 90년대 같은 경우는 아이고 할 거 없으면 골목에 가서 그냥 식당 하나 하면 장사하지 먹고 뭐. 살아. 이런 적 있었잖아요. 많았죠. 근데 요즘 식당 하나 해서 먹고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90년대는 대형 마트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93년도에 처음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홈쇼핑 채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부족해서 복합 쇼핑몰 많이 생겼고 요즘 뭐 포털 사이트 온라인 상인만 해도 40만 명. 요즘 게다가 요즘 뭐 중국 이런 쇼핑 채널까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렇죠. 엄청 잘 어떻게 된대요. 보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목 상기기 살리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대형 자본이 누리는 상권의 영역과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누리는 이 경계가 상당히 좀 모호해졌다. 어떻게 보면 물론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차원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어떤 그들이 적어도 열심히 어떤 피 같은 돈 투자해서 직접 창업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대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낼 수 있는 이런 소상공인 지금 550만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하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늘 550만 단방책으로 명이나 얼마 있는데. 지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거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터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렵다 그러면 뭐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네. 이런 식의 단방책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김상훈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약간 뜨끔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핫플레이스에서 장사하면 무조건 잘 되겠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특히 다른 거 몰라도 일단 투자 대비 수익성인데 이게 초보 창업자들이 투자 대비 예상 수익성을 뽑는 게 어렵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월세가 300이면 500이면 매출은 얼마 올려야 되지? 이 정도라도 좀 확인하면서 이런 소위 말해서 뜨는 골목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뜨는 골목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창업자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늘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철저한 객관적인 냉정한 계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오늘은 핫플레이스 골목상권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매미였습니다. 7653님, 3111님.
455님도 아침에 친구가 되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요. 8038님도 네, 이 숫자에 매미가 실존한다니 놀랍다고. 소음 대책 있겠죠? 있을까요? 8038님. 자, 한번 지켜보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요.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주말에 또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네, 계획 잘 세우시고요. 전 내일 또 돌아옵니다. 내일도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